1970년대 후반의 부산은 항구, 도시 특유의 활기와 혼잡이 공존하는 시절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고 있었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늘 분주했고 그 바다와 맞닿은 자갈치 시장은 도시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자갈치 시장은 생동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항구의 정박한 어선들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들이 쏟아져 내렸고 상인들의 고함 소리와 흥정하는 목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얼음을 깨는 쇳소리, 수레바퀴가 미끄러운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바닷바람 속에 섞인 비릿한 냄새는 자갈치 시장의 일상이었습니다. 시장에는 늘 비슷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좌판을 지키는 상인들, 새벽마다 신선한 생선을 사러 오는 주부들, 가끔은 호기심의 발길을 멈추는 외지인들까지 그들 모두는 각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고 매일 반복되는 풍경은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익숙한 풍경 속에서 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여인은 지극히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과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장 근처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았고 남편은 항구 근처에서 하역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집안일을 돌보고 새벽이면 시장에 들러 장을 본 뒤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평범함이 오히려 사건을 더욱 기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원한을 살 이유도 가출할 이유도 없는 여인이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아내가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힐끗 보았습니다. 특별한 인사도 이상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너무도 일상적인 풍경이었기에 남편은 그 순간이 아내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골목을 지나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시장의 소란이 귀를 스쳤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대야에 물을 기르러 나오다 그녀를 스쳤다고 회상했습니다. 시장에 가요. 라는 짧은 대답 뒤 그녀는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그 시간에도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단골이었던 생선가게 주인조차도 그날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채소 상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나던 손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한결같이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시장으로 직접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내를 본 적이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지갑과 장바구니는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에 갔다면 반드시 챙겼을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건을 더욱 기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가는 자갈치 시장에서 단 한 사람의 발자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골목마다 사람들이 오갔고 어깨가 부딪히는 것은 일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은 기억 속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이를 두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소음과 혼잡 속에서 기억이 쉽게 묻힙니다. 너무 많은 일이 동시에 벌어지기 때문에 작은 흔적은 금세 사라지지요. 그러나 이 설명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보던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장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상인들의 흥정 소리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여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러운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부는 새벽에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퍼뜨렸고 또 어떤 이는 시장 입구에서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그 다음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로 지워버린 듯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시장을 헤매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순 가출이나 사고로 의심했지만 집 안에 남겨진 지갑과 장바구니는 이 사건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천 명의 발걸음 속에서 단 한 사람의 발자취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종된 아내는 누구에게나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근처 좁은 골목의 작은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아이가 없었지만 큰 갈등도 없었고 서로 기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특별한 사건 없이 단조로웠고 바로 그 점이 사건을 더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늘 규칙적인 일상을 살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먼저 부엌 불을 지폈습니다. 남편의 아침밥을 차리고 따뜻한 국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간 남편은 항구 근처에서 하역 일을 했습니다. 몸을 쓰는 고된 일이었지만 그 덕분에 집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선 뒤 아내는 시장에 들러 필요한 생선이나 채소를 사오곤 했습니다. 그런 뒤에는 빨래를 하고 집안을 쓸고 닦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면 이웃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해가 기울 무렵에는 다시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날이 이 비슷한 리듬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웃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간식을 건네주었고 골목길에서 마주치면 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웃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빨래터에서 그녀와 자주 마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긴 대화를 즐기지 않았고 잠시 안부를 묻고는 곧 다시 손을 놀리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냉정하지 않았습니다. 늘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기억도 비슷했습니다. 단골 생선 가게 주인은 그녀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왔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딱 사갔고 흥정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도 증언했습니다. 늘 차분했지요. 장을 볼 때 초조해하거나 다급해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상인들에게 그녀는 평범하고 성실한 손님이었을 뿐 문제를 만들 일도 없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사건을 더 미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원한을 살 이유도 없었고 가출을 할 이유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말다툼은 잦았지만 이웃들이 보기에는 그저 사소한 부부싸움일 뿐이었습니다. 크게 소리를 높이거나 남편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건 직전에도 두 사람이 다투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라지기 전날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그날도 새벽에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길을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머리를 묶은 모습이었고 인사도 나눴습니다.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라고 기억했습니다. 그 인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실종 이후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파편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시장 입구에서 그녀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와 짧게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상대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이웃, 상인들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출을 준비했거나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이자 이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비밀스러운 인간관계도 남몰래 감추고 있던 사정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경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린 평범했습니다. 다투기도 하고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가 사라져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진술은 절실했지만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뿐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웃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평범한 아내, 평범한 새벽. 모든 것이 평범했는데 바로 그 평범함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섬뜩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사라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바닷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골목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계가 4시를 조금 넘겼을 무렵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아내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렇듯 단정한 모습이었고 그 어떤 특별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에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이 아내를 본 마지막 모습이 될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좁은 골목을 지나 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어둠은 여전히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대야에 물을 기르러 나오다 그녀를 스쳤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 가요. 라는 짧은 대답을 남기고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어부들은 갓 잡아 올린 생선을 내리고 있었고 상인들은 좌판을 정리하며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을 깨는 소리, 인부들이 짐을 나르는 신음소리, 상인들의 고함이 뒤섞여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혼잡한 풍경 속에서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골이었던 생선가게 주인은 그날은 못 봤습니다. 늘 이 시간쯤에 오곤 했는데 이상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채소 상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나던 손님이 그날은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집을 나선 직후 완전히 끊겼습니다. 장바구니와 지갑은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만약 시장에 다녀갔다면 반드시 챙겼을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사건을 더 기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록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남편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그는 직접 시장으로 나가 아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웃들과 함께 골목과 부두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아내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은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가출이나 늦은 귀가가 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장바구니와 지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경찰도 단순한 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은 느렸고 소중한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웃들은 각자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어떤 남성은 새벽 5시쯤 부두 쪽에서 여인의 뒷모습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그녀가 시장 입구에서 누군가와 잠시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누구였는지 정확히 본 것이 맞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증언은 존재했지만 모두 모호했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시장을 배회했습니다. 자갈치 골목을 수십 번 왕복하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상인들의 웅성거림뿐이었습니다. 일부는 속삭이듯 혹시 누가 데려간 게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늘 북적였지만 동시에 너무 혼잡해서 누군가 사라져도 눈치채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시장 주변을 수색했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구의 배들도 확인했지만 그녀를 태웠다는 목격은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섬뜩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집을 나선 직후 이어진 공백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갈치 시장은 분주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인들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섞였고 사람들의 시선은 수시로 골목 어딘가를 의식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빈자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시장 전체를 감싸는 불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사라진 지 하루가 지나면서 남편은 더 이상 혼자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국 경찰에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가출이나 집을 나간 뒤 며칠 만에 돌아오는 사례가 드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 안에 장바구니와 지갑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은 경찰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집을 나섰는데 정작 장을 보기 위한 물건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가출로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남편과 가족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집안에 갈등이 있었는지, 아내가 집을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진술은 일관됐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새벽에 장을 보러 나가겠다고 하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안 내부의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지만 이웃들의 증언은 남편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소한 말다툼은 있었으나 심각한 불화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웃과 상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비슷한 증언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새벽 장바구니를 들고 골목을 나서는 걸 봤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시장에 늘 오던 시간인데 그날은 보지 못했습니다. 증언은 존재했지만 새로운 단서를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경찰과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첫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시장 골목과 항구 주변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남편은 경찰과 함께 자갈치 골목을 헤매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쉬어가면서도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아내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평소 정겨웠던 손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상인들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어떤 상인은 좌판을 접어두고 골목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또 다른 상인은 부두 끝까지 나가 혹시라도 물가에 떨어진 흔적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두에서 일하던 인부들에게도 경찰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새벽에 낯선 여인을 보았는지, 배에 오르는 사람은 없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이 못 봤습니다였습니다. 어떤 인부는 잠시 망설이며 희미하게 본 것 같기도 하다라고 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어두운 새벽녘 기억은 늘 불분명했습니다. 수색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족과 친척들은 손에 손전등을 들고 시장과 골목을 뒤졌습니다. 이웃들도 함께 발걸음을 보탰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쳐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야? 왜 돌아오지 않는 거야? 이웃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평범한 아내가 평범한 새벽에 평범한 길을 걸어가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더 이상 새벽에 혼자 시장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움직였고 일부는 해가 완전히 떠야만 시장에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집집마다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녘 골목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집 근처에서 낯선 그림자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확인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확실한 기억과 소문은 공포를 더 키웠습니다. 첫 수색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경찰은 새로운 단서를 찾지 못했고 남편과 가족은 절망 속에서 지쳐갔습니다. 시장은 겉으로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 안은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은 사건이 단순한 가출이 아님을 점차 확신했습니다. 장바구니와 지갑이 집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시장에서도 그녀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주부가 새벽길을 걷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망을 펼쳤습니다. 우선 경찰은 사건 발생 시간대에 주목했습니다.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는 새벽 4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짧은 대화를 나눈 시간도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못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드시 나타나야 했던 시간이었는데 누구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는 곧 집을 나선 뒤 시장에 도착하기 전에 무언가가 벌어졌음을 의미했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시장까지의 짧은 동선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골목 양옆에는 오래된 가옥들이 붙어 있었고 가끔은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이 좁은 구간에서 그녀가 사라졌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경찰은 집 앞 골목과 시장 입구까지 이어지는 길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조차 구분하기 힘든 오래된 골목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격자 증언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어떤 남성은 새벽 5시쯤 부두 쪽에서 여인의 뒷모습을 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고 옷차림조차 희미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시장 입구에서 누군가와 잠시 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누구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증언은 단서가 될 수도 있었지만 확실한 증거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시장 상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놓친 기억이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같았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혼잡한 새벽 시장에서는 작은 장면이 쉽게 묻혔고 사람들의 기억은 이미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부두 주변도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혹시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인부들과 어부들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다에서 시신이나 소지품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늘 많은 사람을 집어삼켰지만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그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가능성에도 주목했습니다. 일부 주민은 새벽에 낯선 트럭이 골목에 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고 어디로 향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 도로에는 CCTV 같은 장비가 없었기에 차량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차량을 이용해 누군가 그녀를 데려갔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납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은 남편과 가족에게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집안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지, 다른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조사 내내 절망에 가까운 모습이었고 진술은 일관됐습니다. 이웃들도 남편이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결국 가족의 개입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지역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부산역과 버스터미널, 그리고 외지로 향하는 길목까지 확인했습니다. 혹시라도 강제로 외지로 끌려간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시장 안에 범인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말이 돌았고 주민들은 밤마다 문을 꼭 걸어 잠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시장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신문에 실종 기사가 실리면서 시민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허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닮은 여인을 부산역 근처에서 봤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며칠 전 같은 시장에서 봤다고 했지만 날짜가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제보가 들어올 때마다 확인했지만 모두 허위나 착각으로 판명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확보한 단서는 고작 몇 가지 불분명한 증언뿐이었습니다. 부두에서 본 듯한 여인의 뒷모습, 시장 입구에서 잠시 대화하는 듯한 모습. 그러나 이 조각난 기억들은 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여성들은 새벽에 혼자 시장에 나오지 않았고 상인들은 날이 밝은 뒤에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활기가 넘쳤던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붐볐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했고 그 속에는 의심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사건은 오히려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을 단순한 실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범한 아내가 새벽에 집을 나선 뒤 지갑과 장바구니를 집에 둔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너무나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이웃과 시장 상인들 모두 가출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범죄 가능성, 그 중에서도 납치 가능성의 수사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은 범죄자에게는 유리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췄지만 곳곳은 여전히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누군가 잠복하다가 기습했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순식간에 여인을 데려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 불과 몇 초 만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설에 주목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건 당일 새벽 좁은 골목에 낯선 트럭이 잠시 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차량 번호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목적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CCTV 같은 장비가 없었기에 경찰은 단순한 목격자의 희미한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량을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납치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찰은 가족과 지인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혹시 원한을 살 만한 관계가 있었는지, 돈을 둘러싼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조사 내내 절망적인 모습이었고 거짓을 꾸미는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남편은 아내를 끔찍이 아꼈다. 큰 소리를 치는 걸 본 적도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가족의 개입 가능성은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범죄 동기 역시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금품을 노린 범행으로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집은 넉넉하지 않았고 그녀가 특별히 재산을 갖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노렸다면 단순한 강도 사건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경찰은 혹시 성범죄와 연결된 사건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증거가 없어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연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장바구니와 지갑이 집에 그대로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만약 범인이 사건을 꾸몄다면 의도적으로 흔적을 집에 남겨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뚜렷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장기화되자 시장 사람들의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성들은 새벽에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둔 부모들은 시장 근처를 아예 피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분주했지만 속으로는 얼어붙은 듯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차에 태워 간 게 분명하다. 입을 막고 끌고 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의 시간대를 다시 맞춰보았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선 시각은 새벽 4시 무렵. 그러나 시장 상인들은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시장까지 이어지는 짧은 거리, 불과 몇 분이면 닿을 수 있는 구간에서 그녀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짧은 구간에서 발생한 일은 납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부산역과 버스터미널, 항구 등 외부로 나가는 길목을 조사했습니다. 혹시라도 강제로 외지로 끌려간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단서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납치 가능성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공포가 뿌리내렸습니다. 평범한 아내가 평범한 새벽에 평범한 길을 걸어가다 사라졌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으로 여겼던 사건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자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오가던 대화는 점차 사건의 뒷이야기와 괴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새벽, 부두 쪽에서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더라.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면 금세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나도 들었다는 얘기 들었어. 그런데 경찰이 아무것도 못 찾았다잖아. 참 이상하지 않아?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바다에 몸을 던진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분명 누군가 데려간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중 가장 널리 퍼진 괴담은 바다가 그녀를 데려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다는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앗아가기도 한다는 믿음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자갈치 바다는 원래 그런 곳이야. 물귀신이 사람을 데려간 거지. 이런 속삭임은 시장 사람들을 더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건 이후 몇몇 어부들은 새벽마다 파도 소리에 섞여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다. 이런 증언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사건은 점점 신비로운 색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소문은 시장에 숨어있던 낯선 남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 어둠 속에서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사내가 시장 골목을 서성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그 사내가 여인의 뒤를 따라간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가 데려간 게 분명하다. 사람들의 불안은 곧 현실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성들은 더 이상 새벽에 혼자 시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가족과 함께 움직였고 일부는 아예 해가 떠야만 시장에 갔습니다. 상인들도 어둠이 걷히기 전에는 좌판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시장 근처에 가지 말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늘 활기가 넘치던 자갈치 시장은 겉보기에는 분주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웃들은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창밖에서 인기척을 느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새벽녘 골목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확인해보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불확실한 기억과 공포가 뒤섞여 새로운 괴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사건은 전설처럼 변해갔습니다. 아이들은 장난삼아 밤에 자갈치에 가면 그 여인이 널 데려간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그림자를 드리운 미스터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수개월이 지나면서 경찰의 수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증언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귀환을 기대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기대는 체념에 가까운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더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다시 예전처럼 분주해졌습니다. 어부들은 새벽마다 배를 대고 생선을 내렸고 상인들은 좌판을 열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바닷바람 속에는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숨어 있었고 새벽마다 시장에 나오던 주부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일부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움직였고 어떤 이는 시장을 아예 피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혹시라도 아내가 집으로 돌아올까 문을 잠그지 않고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눈빛은 텅 빈 듯 변했고 이웃들은 그를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신문과 방송에서도 사건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장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새벽 어스름에 부두를 걷던 어부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인은 파도 소리에 섞여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시장 골목에서 낯익은 그림자를 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과 전설의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이 사건에 대해 물으면 상인들은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그들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아내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구와 시장을 돌며 혹시라도 단서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가끔은 닮은 여인을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기대는 희망이 되었고 곧 절망으로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이 흐르자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젊은 상인들은 사건을 전설처럼 전해 들었고 실제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괴담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 시장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부두에 홀로 앉아있는 여인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종된 아내의 혼령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건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사건을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가 사실상 멈춘 뒤에도 자갈치 시장의 실종 사건은 부산 시민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오르내렸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은 언제나 그렇듯 사람들의 상상과 해석 속에서 새로운 얼굴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납치설이었습니다. 당시 부산은 항구 도시 특유의 혼잡과 불안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외지인들이 드나들었고 낯선 배들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좁은 골목 어딘가에서 차량을 이용해 순식간에 데려갔다는 추측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격자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량을 보았다는 증언은 희미했고 번호판이나 운전자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납치설은 설득력을 가졌지만 증거가 없어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자발적 가출설을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살아갔지만 내면에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지쳤거나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뿐이 아니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평범했고 집을 버리고 떠날 만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바구니와 지갑이 집에 남아 있었다는 점은 이 가설을 설득력 있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살설도 조심스럽게 언급되었습니다. 혹시 바다에 몸을 던진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많은 생명을 삼켰지만 단서 하나 남기지 않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 누구도 그런 기미를 본 적이 없었고 이웃들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학자와 기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이 사건을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불안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1970년대 후반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사회 안전망은 부족했습니다. 평범한 아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건은 그 시대 사람들이 느낀 불안과 두려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갈치 시장 사람들의 대화에는 언제나 이 사건이 스며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며 나누는 짧은 인사 속에서도 술잔을 기울이며 흘린 긴 한숨 속에서도 실종된 아내의 흔적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와 속삭임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벌어진 이 사건은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부산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현대적으로 변했고 옛 좌판 대신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겉모습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 속에 스며든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노년이 된 상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종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직도 그 여인을 본 것 같아. 그들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새벽 부두에서 멀리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시장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얼굴을 스쳤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들은 언제나 짧고 불분명했습니다. 다가가 확인하려 하면 이미 사라져 있었고 손에 잡히지 않는 환영처럼 흩어졌습니다. 남편은 끝내 아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해지고 걸음이 더뎌져도 매년 그날이면 시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아내의 얼굴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그의 눈빛이 점점 텅 빈 듯 변해가는 것을 보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말은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실종된 아내의 부재와 함께 멈춰버린 듯 보였습니다. 경찰의 기록은 먼지 쌓인 서류 속에 묻혔습니다. 신문 기사도 오래된 기록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시장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사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미스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찾아오면 자갈치 시장은 낮과는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어둠이 내리면 시장 골목은 텅 비고 스산했습니다. 바닥에 고인 무릉덩이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빈 좌판 사이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곳 어딘가에 그녀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 세월이 흘러 새로운 세대가 시장을 채웠습니다. 젊은 상인들은 이 사건을 직접 겪지 않았지만 부모와 선배들의 입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사건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웃으며 흘려보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어두운 구석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섞여 실종된 아내의 그림자는 여전히 살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갈치 시장을 걷는 이들은 가끔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늘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스친 듯한 순간, 혹은 파도 소리에 묘하게 겹쳐 들리는 낮은 목소리, 그것이 단순한 착각인지, 오래된 기억의 잔향인지, 아니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사건의 흔적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급격한 경제 성장 속에서 새로운 소비 문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가전제품이 집집마다 들어섰고 해외여행은 더 이상 일부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일본, 하와이, 그리고 괌이었다. 특히 괌은 한국에서 비행기로 단 몇 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었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남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하얀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
고급 호텔과 리조트. 당시 괌은 한국인 신혼부부들에게 낭만의 섬으로 불리며 선망의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이 사건의 주인공 역시 갓 결혼한 신혼부부였다. 서울에서 평범한 삶을 살던 두 사람은 주변의 권유와 광고의 유혹에 이끌려 괌으로 신혼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들은 행복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활짝 웃고 있었고 공항에서 찍힌 모습은 새 출발의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한적했다. 한국 관광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지만 관광 인프라는 빽빽하지 않았다. 그래서 괌은 낯설면서도 신비로운 여행지로 각인되었다. 한국 언론은 신혼여행 특집 기사에서 괌을 자주 다루었다. 3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낭만의 섬, 에메랄드빛 바다와 저녁 노을이 펼쳐지는 신혼천국. 광고 문구만 보아도 당시 한국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이 섬을 동경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 부부도 그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지인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이 될 것 같다고 말했고 가족에게는 돌아오면 기념품을 꼭 사오겠다며 웃었다. 그들의 여행은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괌에 도착했을 때 따뜻한 바람이 부부를 맞이했다. 낯선 공기 속에서도 두 사람은 금세 적응했고 호텔에 들어서며 사진을 남겼다. 호텔은 괌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숙소였다. 넓은 객실과 발코니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 풍경, 새벽마다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야말로 낭만 그 자체였다. 부부는 낮에는 해변에서 산책을 하고 밤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여행을 즐겼다. 동행한 다른 한국 신혼부부들과 어울리기도 했고 현지 가이드와도 친분을 쌓았다. 누구도 이 평범한 신혼여행이 곧 끔찍한 미스터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실종이 일어나기 하루 전 부부는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관광버스를 타고 주요 명소를 돌아보고 저녁에는 괌 시내에서 쇼핑을 했다. 현지 가이드는 그들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두 사람은 밝았고 남편은 사진 찍기를 좋아했으며 아내는 전통 의상을 입고 즐거워했다. 마지막까지도 전혀 불안하거나 이상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게 평범했다. 그러나 그날 밤 호텔 객실로 돌아온 부부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영영 자취를 감추고 만다. 이튿날 아침 호텔 직원은 조식을 안내하기 위해 객실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다. 하우스키핑 직원이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다. 이상하게 여긴 호텔 측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다. 객실 안은 정돈되어 있었고 짐도 그대로였다. 여권, 지갑, 옷까지, 카메라, 모든 물건이 원래 자리에 있었지만 사람만 없었다. 마치 부부가 순간이동하듯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즉시 현지 경찰이 나섰다. 호텔 주변 해변, 인근 숲길, 관광객들이 자주 다니는 상점가, 심지어 공항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들의 짐은 그대로였고 여권도 챙기지 않은 상태였다. 자발적으로 잠적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한국 대사관에도 긴급 보고가 올라갔고 가족들은 곧장 괌으로 날아왔다. 눈앞에서 사라진 아들과 며느리를 찾기 위해 가족들은 연일 방송에 출연하며 호소했다. 그러나 현지 수사 당국은 사건을 풀지 못했다. 수색은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성과가 없었다. 이 사건은 한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신혼여행 중 한국인 부부 실종, 낭만의 섬 괌, 실종의 섬으로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해외로 떠나는 한국인이 급격히 늘던 시기였기에 이 사건은 수많은 신혼부부와 여행객들에게 공포로 다가왔다. 부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들의 발자취는 호텔 객실에서 끊겼다. 짐은 그대로, 여권도 그대로, 부부가 나간 흔적조차 없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의문은 더 커졌다. 사람은 사라졌지만 호텔은 여전히 관광객들로 붐볐다. 누군가의 행복한 신혼여행 속에서 이 사건은 조금씩 잊혀져갔다. 그러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을 비추던 순간에도 방 안은 적막했다. 전화벨이 울려도 문을 두드려도 응답은 없었다. 부부가 묵던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짐도 그대로였다. 여행객이라면 반드시 챙겼을 여권마저 서랍 속에 있었다. 낯선 땅에서 여권 없이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호텔 직원들은 경악했다. 그 방에는 부부가 들어온 흔적은 있는데 나간 흔적이 없었다. 누군가 이들을 데려갔다면 소리 하나 없이 움직였다는 뜻이다.
새벽녘에 나간 것인지 밤중에 누군가 방문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호텔 복도에 있던 CCTV는 흐릿했고 그 시절 장비로는 선명한 확인조차 힘들었다. 남겨진 것은 공허한 방과 설명할 수 없는 침묵뿐이었다. 경찰은 즉각 수색을 시작했다. 호텔 정문과 후문, 해변과 정원을 조사했지만 단서는 없었다. 혹시 바다에 나갔던 것은 아닐까? 해안가를 뒤지고 스쿠버 장비를 동원해 바닷속을 살폈다. 그러나 부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작은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호텔 주변 상점가와 공항도 확인했지만 여권이 없는 그들이 공항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한국 대사관은 비상이 걸렸다. 외교 채널을 통해 현지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고 한국에서도 언론은 긴급 속보를 내보냈다. 신혼여행 중 괌에서 한국인 부부 실종. 낭만의 섬 괌은 하루아침의 불안과 공포의 장소로 바뀌었다. 가족들은 곧장 괌으로 날아왔다. 공항에서부터 울음을 터뜨리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조차 없었다. 며느리의 부모는 현지 경찰청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했다. 제발 아이들을 찾아달라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여러 가설이 쏟아졌다. 첫 번째는 단순한 사고설이었다. 혹시 새벽에 바다를 보러 나갔다가 파도에 휩쓸린 것은 아닐까? 그러나 부부는 수영복을 챙기지도 않았고 호텔 앞 바다는 잔잔했다. 둘째는 범죄 조직 연루설이었다. 1990년대 괌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노린 범죄가 종종 발생했다. 택시 강도나 절도, 심지어 납치 사건도 보고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부의 경우 금품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자발적 잠적설이었다. 혹시 부부가 무언가 비밀을 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주변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평범한 젊은 부부였고 의심할 만한 과거는 없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던 회사원, 아내는 학원 강사였다. 가정도 안정적이었고 결혼도 모두의 축복 속에 이루어졌다. 자발적 실종을 의심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현지 언론도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관광지 괌, 실종의 섬이 되나. 한국 언론은 더 자극적으로 다뤘다. 호텔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부부. 사람들의 상상은 점점 더 무서운 방향으로 흘렀다. 호텔 내부 직원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 범죄 조직이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경찰은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고 수색은 점점 지쳐갔다. 바다는 광활했고 숲은 울창했다. 관광객들의 발길은 여전했지만 가족들에게는 그 모든 풍경이 악몽이었다. 호텔 복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조차 견디기 힘들었다. 그들이 묵었던 객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현지 경찰은 출입을 통제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신혼부부의 옷가지가 그대로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아내의 화장품, 탁자 위에는 남편의 책이 펼쳐져 있었다. 가족들은 매일 호텔 앞에 서서 그들을 불렀다. 이름을 부르면 어디선가 대답이 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다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파도만이 묵묵히 해변을 때릴 뿐이었다. 며칠 후 가족들은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더 이상 머무를 수도 단서를 찾을 수도 없었다.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그들의 삶은 멈춰 있었다. 집 안벽에는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부부가 사라지기 전 사두었던 선물 꾸러미가 남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새로운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색을 종료했고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가족들의 마음속에서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다.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어쩌면 누군가가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몇 년 뒤 기묘한 일이 벌어진다. 사건이 일어난 같은 호텔에서 또 다른 관광객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현지인들은 수군거렸다. 이 호텔에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닐까. 괌을 찾는 한국인들은 불안해졌다. 신혼여행의 낙원이었던 괌은 어느새 섬뜩한 장소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때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부부는 어디에 있는가? 단서는 왜 남아있지 않은가? 마치 이 세상에서 지워진 듯 흔적조차 사라졌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실은 더 멀어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속삭였다. 누군가는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누군가는 그날 밤의 진실을 목격했을지도 모른다고. 부부가 실종된 지 며칠이 지나자 한국 사회는 충격과 불안 속에 휩싸였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혼부부가 해외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사건이었다. 신문은 연일 이 소식을 일면에 실었고 저녁 뉴스는 호텔 앞에서 울부짖는 가족들의 모습을 생중계했다. 낭만의 섬 괌, 한국인 신혼부부 실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은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가족들은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매일같이 언론에 출연했다. 부모는 목소리가 잠길 정도로 호소했고 형제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버지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도망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 데려간 겁니다. 제발 찾아주십시오. 그 말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양극으로 갈렸다. 일부는 범죄 조직이나 현지인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혹시 부부 스스로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편이 빚이 있었다. 아내가 누군가와 과거 연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서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한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경찰 기록 어디에도 그런 정황은 없었다. 두 사람은 평범했고 행복했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하던 신혼부부였다. 한국 사회의 불안은 커졌다. 해외여행을 앞둔 신혼부부들이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여행사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괌에 가도 안전하냐는 질문이 쏟아졌고 언론은 관광청을 압박했다. 괌 당국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지만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 가장 힘든 건 가족들이었다. 하루아침에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부모는 밥도 삼키지 못했고 밤마다 공항 사진을 꺼내 울었다. 아내의 부모는 자주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딸이 나타나 엄마, 나 여기 있어라고 말하는데 손을 잡으려 하면 사라졌다. 그 아픈 꿈은 현실처럼 생생했고 깨어난 뒤에도 가슴은 답답했다. 형제들은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다. 괌의 호텔 복도에 서 있으면 어제도 함께 걸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그들은 방 앞에 꽃을 놓으며 속삭였다. 제발 돌아와. 그러나 문은 묵묵히 닫혀 있었다. 사건이 장기화되자 한국 사회는 또 다른 반응을 보였다. 일부 사람들은 동정을 보냈지만 또 일부는 음모론을 만들었다. 부부가 사실은 해외로 도망간 것 아니냐, 범죄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추측들이 기사 댓글에 쏟아졌다. 가족들은 그 소문에 상처를 입었다.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울며 말했다. 우리 아이들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언론의 관심은 점점 옅어졌다. 새로운 사건, 더 큰 뉴스가 세상을 채웠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시간이 멈춰 있었다. 일상은 무너졌고 웃음은 사라졌다. 밥상에 앉아도 그들은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대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뛰어나갔지만 문 앞에는 택배원이나 이웃만이 서 있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고 경찰 기록에는 미제 사건이라는 단어만 남았다. 그러나 가족들의 마음속 희망은 꺼지지 않았다. 언젠가 어디선가 그들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은 때로는 잔인하게 가족을 괴롭혔지만 동시에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묘한 소식이 전해졌다. 사건이 일어난 지 8년이 흐른 뒤 같은 호텔에서 또 다른 관광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순간 사람들은 다시 괌을 주목했다. 두 사건은 관련이 있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 호텔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일까?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흘러갔다. 그러나 부부의 흔적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점점 사건을 잊었지만 가족들에게는 그날이 늘 어제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소문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8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같은 호텔에서 또 다른 관광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일본인 여행객이었다. 그 역시 방 안에 짐을 그대로 두고 사라졌다. 호텔 복도 CCTV는 흐릿했고 누구도 그가 언제 어디로 나갔는지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섬뜩한 소름을 느꼈다. 한국 신혼부부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다시 살아났다. 호텔 관계자들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었다. 관광 산업이 타격을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나갔다. 그 호텔에는 뭔가 있다는 속삭임은 괌 전역을 흔들었다. 현지 주민들 중 일부는 오래전부터 알 수 없는 괴소문을 들려주었다. 밤마다 호텔 근처 바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 객실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는 소문, 그리고 가끔은 복도에서 낯선 그림자를 봤다는 증언까지.
한국으로 전해진 이 소식은 다시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기자들은 괌으로 날아가 현장을 취재했고 오래된 기록을 다시 꺼냈다. 그 과정에서 한 흥미로운 제보가 들어왔다. 사건 당시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이 뒤늦게 입을 연 것이다. 그는 술자리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그날 새벽, 저는 복도에서 두 사람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낯선 남자 한 명이 있었어요. 경찰에 말할까 했지만 괜히 휘말릴까 두려워 침묵했습니다. 이 증언은 가족들의 가슴을 무너뜨렸다. 만약 사실이라면 부부는 누군가에 의해 데려간 것이다. 하지만 그 직원의 기억은 흐릿했고 이미 수년이 지난 뒤였다. 경찰은 증언을 공식 기록으로 남겼지만 새로운 단서를 찾기에는 늦어버린 시점이었다. 또 다른 반전은 유품 발견이었다. 실종된 지 12년이 지나 괌의 한 벼룩시장에서 낯익은 물건이 발견되었다. 한국 가족이 신고한 기념 반지와 똑같은 형태의 반지가 현지 상인 손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것이 정말 그 부부의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비슷한 디자인의 반지였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작은 사건은 다시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누군가 부부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더 기묘한 일도 있었다. 한국에 있던 가족에게 정체불명의 편지가 도착한 것이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고 편지 봉투 안에는 단 한 줄만 쓰여 있었다. 나는 그날을 보았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가족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장난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목격자의 고백이었을까? 경찰은 출처를 추적했으나 끝내 발신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세월이 더 흘러 사건은 잊혀질 듯 희미해졌지만 때때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괌에서 생활하던 교민 중 일부는 시장이나 거리에서 부부를 닮은 사람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확인해보면 이미 떠난 뒤였다. 인터넷이 퍼지던 시절 누군가는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 나는 괌에서 사라진 한국 부부를 봤다. 하지만 증거 사진은 없었고 글쓴이는 곧 계정을 삭제했다. 가족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놓치지 않았다. 작은 소문 하나에도 가슴이 뛰었고 작은 제보 하나에도 괌으로 달려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늘 돌아오는 것은 허탈함뿐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과 절망은 교차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차라리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요. 그래야 마음을 놓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사건은 끝내 풀리지 않았다. 괌 당국도 한국 정부도 그 누구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수년이 지나면서 사건은 괌 여행의 미스터리로 자리 잡았다. 신혼부부가 묵었던 호텔은 여전히 관광객으로 붐볐지만 그곳을 아는 이들에게는 음산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충격은 사건 당시 유일하게 뭔가를 봤다는 현지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찾아왔다. 그는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날의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고 했지만 끝내 공식 증언은 남기지 않았다. 그의 죽음과 함께 마지막 단서마저 사라져버렸다. 사건은 그렇게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세월은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도 괌 신혼부부 실종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매년 그날을 기억하며 눈물을 삼킨다. 결혼식 사진은 파래고 당시 언론 기사들은 낡은 스크랩북 속에 묻혀있지만 상처는 여전히 날카롭다. 부모는 이제 노인이 되었고 형제들은 어른이 되었지만 그들에게 동생과 며느리는 언제나 젊은 모습 그대로 멈춰 있었다. 사건 이후 사람들은 수많은 가설을 만들어냈다. 어떤 이는 범죄 조직의 소행이라 말한다. 1990년대 괌은 한국인 관광객을 노린 범죄가 잦았고 납치 후 인신매매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물건이 방 안에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점은 그 가설을 흔들었다. 또 다른 이는 호텔 내부자의 소행을 의심했다. CCTV가 흐릿했던 점, 직원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사건 현장인 호텔은 리모델링을 거듭하며 여전히 관광객을 맞이했다. 신혼부부가 묵었던 객실도 지금은 전혀 다른 번호로 바뀌었고 그곳에서 결혼을 축하하는 새로운 부부들이 웃으며 사진을 남겼다. 그러나 오래전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객실이 아직도 섬뜩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가끔씩 새로운 목격담이 들려왔다. 괌을 찾은 교민이나 관광객들 중 몇몇은 낯선 거리에서, 시장에서, 해변에서 두 사람을 닮은 이들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거는 없었고 언제나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로 끝났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때때로 나는 괌에서 실종된 한국 부부를 봤다는 글이 올라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되거나 묻혀버렸다. 진실과 거짓은 섞였고 사건은 점점 더 신비로운 전설로 바뀌어갔다. 가족들은 끝내 단 한 번도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매년 결혼기념일이 되면 가족들은 작은 재단을 차리고 두 사람의 사진 앞에 국화를 놓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편지를 썼다. 너희가 어디 있든 꼭 돌아와라. 우리는 여기서 기다린다. 그러나 그 편지는 답장을 받지 못한 채 서랍 속에 쌓여만 갔다. 이 사건은 결국 한국 사회가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처음 맞닥뜨린 거대한 불안이었다. 바다 건너 낯선 땅에서 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는 것. 단 한 조각의 단서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국민적 공포로 자리했다. 많은 이들은 그 사건을 떠올리며 해외여행의 달콤함 속에 숨어있는 불안을 다시 생각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괌 신혼여행 부부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다. 경찰 기록은 닫혔고 마지막 목격자는 세상을 떠났으며 단서들은 바람처럼 흩어졌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누군가 데려간 것일까? 아니면 바다가 삼켜버린 것일까? 우리는 알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미스터리는 살아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지 혹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혀버릴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입은 닫혀있고 진실은 바다 건너 저 멀리 어둠 속에 남아있다. 1970년대 한국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전국 곳곳은 산업화의 열기로 들끓었습니다. 도시는 빠르게 성장했고 공장 굴뚝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으며 시골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 성장이 눈부실수록 그늘 역시 깊어졌습니다. 불평등, 빈부격차, 그리고 정신적 피로가 사람들의 삶을 짓눌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가 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지만 여전히 불교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산속 암자와 사찰은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산을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번뇌를 씻어내고 깨달음을 얻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야산은 독보적인 상징성을 지닌 산이었습니다. 경상남도 합천의 우뚝 솟은 이 산은 예로부터 영험한 산으로 불렸습니다. 웅장한 바위 능선과 깊은 계곡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고 곳곳에 자리한 암자들은 수행자들의 안식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야산에는 해인사가 있었습니다. 해인사는 한국 불교의 법맥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사찰 중 하나로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법보전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산 전체가 일종의 거대한 수도 공간이자 종교적 성지로 여겨졌습니다. 1970년대의 불교계는 변화를 맞이하던 시기였습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도 불교는 여전히 농촌과 산간, 지역에서 강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암자에 머물던 수도승들은 세속과 거리를 두고 고행과 수행에 몰두하며 종종 산중의 성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는 존재였고 기도를 통해 마을의 평안을 지켜준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시기에 가야산의 한 암자에는 젊은 여자, 수도승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시 불교계에서 여성의 출가는 드문 일이 아니었지만 깊은 산속 암자에서 홀로 수도 생활을 이어가는 여성은 흔치 않았습니다. 그는 속세의 이름과 과거를 거의 남기지 않은 채 오직 불법에 귀의하여 청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암자 근처 마을 사람들은 가끔 그를 보았고 그를 두고 항상 고요한 눈빛으로 미소를 짓던 분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여자 수도승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엄격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그는 일어나 예불을 올렸습니다. 목탁 소리가 고요한 암자에 울려 퍼지면 그 울림은 산속의 새벽 공기와 뒤섞여 신비한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예불이 끝나면 참선에 몰두했고 낮에는 경전을 필사하거나 암자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공양은 하루 2끼 정도로만 했으며 때로는 마을 사람들이 올려주는 보시로 연명했습니다. 오후에는 산길을 따라 걷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수행의 연장이었습니다.
그는 나무와 바위, 새소리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걸음마다 번뇌를 내려놓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수도승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농사에 어려움이 닥치면 암자를 찾아와 기도를 부탁했고 아이들이 병이 들면 치성을 들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늘 담담히 응했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작은 불경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목소리를 좋아했습니다. 낮지만 부드러운 음성은 듣는 이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어느 봄날, 그는 평소처럼 새벽 예불을 마친 뒤 산길로 나섰습니다. 언제나와 다를 것 없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암자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처음에는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행자의 길을 걸어온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특별한 고민이나 불안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실종은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안겼습니다. 암자 주변에서는 그의 신발과 얇은 겉옷이 발견되었지만 본인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은 더욱 기묘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건을 단순히 산에서 길을 잃은 사고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수도승은 산에 익숙했고 길을 헤맬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게다가 신발과 옷가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점은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조난이나 단순 실수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불교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산이 사람을 삼킨 것일까? 혹시 외부인이 개입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스스로 은둔의 길을 택한 것일까? 다양한 추측이 오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산은 침묵했고 수도승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가야산 전체를 뒤흔드는 미스터리로 번져갔습니다. 수행의 상징이었던 한 수도승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고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실종된 여자 수도승의 본래 이름은 기록에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출가한 순간 속세의 이름은 버려졌고 새로운 불명부어밍으로 불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동료 승려들은 그저 그분 혹은 여자 수도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지워졌음에도 그가 남긴 삶의 흔적과 기억은 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농사일을 돕던 소녀였지만 또래 아이들과 달리 늘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러 다닐 때 그는 혼자 책을 읽거나 강가에서 물 흐름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죽음과 고통에 대해 일찍부터 질문을 품었고 사람은 왜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어야 할까라는 말을 종종 내뱉었다고 합니다. 그가 출가를 결심한 계기는 마을을 휩쓸었던 전염병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삶의 덧없음을 깊이 느꼈습니다. 이후 인근 사찰을 자주 찾으며 불경을 접했고 마침내 20살 무렵 속세를 등지고 산문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그는 출가 이후 철저한 수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3시, 다른 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일어나 목탁을 치며 예불을 시작했습니다. 법당에 앉아 부처 앞에 향을 피우고 나지막한 연불을 읊조리는 그의 모습은 늘 고요했습니다. 예불을 마친 뒤에는 참선에 들었고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꼿꼿이 앉아 마음의 번뇌를 비우는 데 몰두했습니다. 낮에는 경전을 필사했습니다. 필사한 글씨는 단정했고 먹의 농담이 일정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차분하고 흔들림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암자 주변의 잡초를 뽑고 나무를 다듬으며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수도자의 삶은 청결과 절제, 그리고 고요함이 기본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양은 간소했습니다. 하루 2끼, 잡곡밥과 채소 반찬이 전부였고 때로는 보시로 들어온 곡식과 과일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것을 들고 올 때면 합장하며 이 은혜를 중생에게 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그를 좋아했습니다. 가끔 암자를 찾아온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아라라며 작은 불경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괜히 장난기가 사라졌다고 회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의 성품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마을에 병든 노인이 있으면 찾아가 경문을 읊어주었고 농사가 흉년일 때는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수도승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자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항상 평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속에서의 생활은 고독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이면 눈이 수북이 쌓여 며칠 동안 외부와 단절되기도 했습니다. 물을 깃기 위해 꽁꽁 언 계곡까지 내려가야 했고 장작을 패지 않으면 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생활을 힘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마음이 더욱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동료 승려들은 그를 두고 마음이 단단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어려움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는 종종 동료들에게 고통은 부처가 내리는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종 직전까지도 그의 일상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올렸고 낮에는 경전을 필사했습니다. 다만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가 며칠 전 특이한 말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사람이 산에 들어오면 길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사람을 삼키기도 한다. 당시에는 단순한 비유라 여겼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 사람들은 이 말을 두고 깊은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규칙적이고 수행에 몰두한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남겨진 그의 물건들, 경전을 필사한 원고, 염주와 목탁은 모두 평소와 다름없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상을 이어가려던 흔적은 그대로였지만 그는 마치 바람처럼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어느 봄날 새벽, 가야산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전날 내린 가랑비 탓에 산길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소립 위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하늘은 짙은 청회색을 띠고 있었고 바람은 살짝 차가웠습니다. 이런 새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수도승의 일상적인 수행 시간대였습니다. 여자 수도승은 새벽 3시 무렵 늘 하던 대로 일어나 법당에 불을 밝혔습니다. 향을 피우고 목탁을 두드리며 예불을 올렸습니다. 암자 안에는 목탁 소리와 연불 소리가 차분히 울려 퍼졌고 이는 새벽 공기와 섞여 묘한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수행을 마친 그는 짧은 참선에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겉옷을 걸치고 암자를 나섰습니다. 동료 승려들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산길을 걸으며 명상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것은 일상의 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암자를 나서는 모습은 평범한 아침 풍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우연히 암자 근처를 지나던 노승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처럼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짧게 목례를 주고받았을 뿐 대화도 없었고 특이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이 전혀 없었지요. 그것이 여자 수도승의 마지막 목격담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오전이 지나도록 수도승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처음에는 그가 깊은 산길에서 명상에 빠져 있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지나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에도 돌아오지 않자 암자 내부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찾으러 나선 동료 승려들은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기묘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암자에서 멀지 않은 산길 옆, 바위 옆 그늘진 곳에 그의 신발 한 짝과 얇은 겉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신발은 마치 누군가 정리하듯 곱게 놓여 있었고 옷도 접혀 있듯 펼쳐져 있었습니다. 급히 벗어던진 흔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살펴본 이들은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땅은 이슬로 젖어 있었고 사람이 지나갔다면 분명 발자국이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발과 옷까지 근처에는 어떤 발자국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지나가지 않은 듯 깨끗했습니다. 수도승이 직접 벗어놓았다면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 알 수 있는 흔적이 있어야 했지만 그 어디에도 자취는 없었습니다. 이 기묘한 발견은 수색의 방향을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조난이라면 신발과 옷을 벗어놓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것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몇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으로 올라와 함께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스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외침이 어두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수색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횃불과 랜턴 불빛은 산의 일부만 비출 뿐 어둠은 더 깊고 두터웠습니다. 그날 밤 암자와 마을은 모두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처럼 산책을 나간 분이 왜 돌아오지 않는가? 신발과 옷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다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암자 근처에서 출발한 승려들과 마을 주민들은 수도승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 계곡과 바위 틈, 작은 동굴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문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분이 스스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은둔을 택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산이 신성한 이를 데려간 것이다라는 속삭임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외부인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고 남겨진 것은 신발과 옷가지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적은 새벽녘 산길에서의 짧은 목례와 신발과 옷가지라는 단서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선 순간부터 수도승은 마치 공기 속으로 증발해버린 듯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자 수도승이 암자로 돌아오지 않은 지 하루가 지나자 암자와 마을은 모두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규칙적이고 철저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기에 단순히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동료 승려들과 마을 사람들은 다시 산길로 올라가 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이미 발견된 신발 한 짝과 얇은 겉옷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암자에서 멀지 않은 산길 옆 바위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본 이들은 더욱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신발은 흙에 구겨지지 않은 상태였고 옷 역시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은 의도적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만약 조난을 당해 허겁지겁 벗어던진 것이라면 옷과 신발은 흩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주변을 샅샅이 살폈지만 이상하게도 발자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길은 전날 내린 비와 새벽 이슬 때문에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나갔다면 분명 발자국이나 흙이 튀는 흔적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발과 옷까지 주변은 너무도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지워버린 듯했습니다. 동료 승려 중 한 명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신발을 보았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마치 여기까지다라는 신호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흔적은 전혀 없었으니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신발과 옷가지가 발견된 지점은 암자에서 약 15분 정도 떨어진 산길이었습니다. 그곳은 특별히 위험한 지형이 아니었고 절벽이나 계곡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조난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승려들은 즉시 산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산길과 계곡을 훑었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주변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수도승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산새의 울음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가야산 일대에서는 종종 등산객 실종 사건이 발생했기에 경찰은 초기에는 단순 조난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실종자가 수행 중인 수도승이었고 발견된 흔적들이 기묘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수색 인력을 투입했고 산악구조대도 함께 가세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색은 신발과 옷가지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줄을 지어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작은 동굴, 바위 틈, 나무 더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했습니다. 계곡을 따라 내려가며 물살에 휩쓸렸을 가능성도 살폈지만 물가에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수색 때는 혹시 모를 납치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의 침입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낯선 사람을 본 적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그런 사람은 보지 못했다. 밤이 되면 수색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횃불과 랜턴 불빛은 산의 극히 일부만 비출 뿐 어둠은 짙게 깔렸습니다. 사람들은 산속 어둠을 두려워했지만 수도승을 찾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불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암자는 침묵했고 산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러도 성과는 없자 불안은 더욱 커졌습니다.
신문에도 작은 기사로 사건이 실렸습니다. 가야산 여수도승 실종, 단서는 신발뿐이라는 제목이었고, 글은 짧았지만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산속 수행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낯설고 섬뜩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산신에게 제사를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작은 제단이 마련되었고 제사가 치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며 산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끝난 뒤에도 수도승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색 범위를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신발과 옷가지가 놓인 지점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계곡과 능선, 심지어 해인사 일대까지도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단서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발과 옷가지, 그리고 마지막 목격담. 이것이 수도승 실종 사건에서 남은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여자 수도승이 실종된 지 사흘째 되자 사건은 단순히 암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사건으로 번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동료 승려와 마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수색에 나섰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성과가 없자 경찰이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마침내 군부대까지 동원되면서 본격적인 대규모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의 수색 장비는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드론이나 열화상 카메라는커녕 무전기도 일부 인원에게만 지급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력만큼은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인근 지서와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관이 가야산으로 집결했고 군부대에서도 수색 병력이 지원되었습니다. 수십 명에서 시작된 인원이 어느새 1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신발과 옷가지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색대원들은 밧줄을 이용해 절벽을 내려갔고 계곡을 따라 하류까지 살폈습니다. 물길을 따라 수색견도 투입되었지만 냄새를 추적하던 개들도 곧 방향을 잃었습니다. 군 병력은 능선과 험준한 지형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줄지어 서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숲을 헤쳤지만 끝내 새로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군의 수색에 마을 주민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남자들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동굴과 바위 틈을 뒤졌고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해 수색대원들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들조차 산 입구에 서서 어른들이 불러대는 수도승의 이름을 따라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산은 더욱 두려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횃불과 랜턴의 불빛이 산속을 비췄지만 그 너머는 깊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밤새도록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소리뿐이었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이 사건은 신문에 짧게 실렸습니다. 가야산 여자 수도승 실종 단서는 신발뿐이라는 기사 제목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이미 여러 실종 사건과 범죄 소식으로 뒤숭숭했기 때문에 수행자의 실종은 특별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반인에게 수도승은 세속과 거리를 둔 존재이자 신성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 인물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종 이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산이 삼킨 것일까 아니면 범죄일까라며 수군거렸습니다. 불교계 내부에서도 파장은 컸습니다. 일부 승려들은 수행자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불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승려들은 이것은 수행의 길이 얼마나 고독하고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의견은 분분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수도승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생활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건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산자락에서 뛰어놀고 농부들이 자유롭게 산길을 오갔지만 그 후로는 해가 지면 아무도 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산 근처로 가지 못하게 되었고 어른들도 산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산이 사람을 삼켰다는 말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전설이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가야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어있는 공간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수색은 수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산 전체를 탐색했고 군 병력은 능선과 절벽을 샅샅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신발과 옷가지 외에는 새로운 단서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색대원들은 지쳐갔고 마을 사람들의 기대도 점점 꺼져갔습니다. 결국 대규모 수색 작전은 성과 없이 종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무거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규모 수색이 성과 없이 끝난 뒤 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그 고요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었고 불교계 역시 이 사건을 쉽게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수도승의 실종은 단순히 한 사람의 행방이 묘연해진 일이 아니라 종교적 상징을 지닌 인물이 사라진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교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승려들은 이번 사건을 수행자의 고독과 위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산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험준하고 깊은 수행의 길은 언제든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승려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수행자의 안전조차 지켜지지 못한다면 불자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당시 불교계는 도시화와 현대화 속에서 신도의 이탈을 걱정하던 시기였기에 수도승의 미스터리한 실종은 종교적 위신에도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난이라 생각했던 이들도 시간이 흐르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삼킨 것이다라는 속삭임은 점점 힘을 얻었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전설이 다시 소환되었습니다. 가야산은 예로부터 영험한 산으로 불렸고 때때로 사람을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속설을 더욱 생생하게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산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새벽에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밤에 산길을 걷다가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따라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산 근처에서 놀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스님이 우리를 부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경험인지 불안한 심리가 빚어낸 환상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가야산 주변에는 괴담과 전설이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이번 사건을 종교적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자 수도승이 평범한 수행자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지닌 존재였고 산이 그를 불러들였다는